네, 다른 FM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시민이 직접 제작하는 안산 지역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의 이 특집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집 방송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팀도 꾸렸는데요. 먼저 이 프로젝트 팀의 이름부터 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 단원 FM 방송 활동가 두 분이 제 옆에 함께 나와 계신데요. 저희 프로젝트 팀 이름이 조금 깁니다. 노래가 필요할 때 A송 이수다라고 하고요. 이 저희 팀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프로그램 제목은 로켓 배송 혁신인가 착취인가입니다. 이 참고로 이 88.7 단원 FM으로 송출되고 있는 이 특집 방송 로켓 배송 혁신인가 착취인가는 이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사전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개가 조금 길었죠. 그럼 오늘 특집 방송 진행을 위해서 저와 함께 맡을 두 분의 진행자들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단원 FM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 정재민의 A송을 진행하는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화요일 밤 9시마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께 찾아가는 노래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월담의 노동의 수다를 진행하는 저는 임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특집 방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켓 배송 혁신인가 착취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저나 승준님이 이 모두 음악을 테마로 한 지금 방송의 진행자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또 저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방송의 진행자로 낙점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먼저 이 방송 진행을 제안해 주셨던 용현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 세 사람이 이 로켓 배송으로 요약되는 물류센터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일단 이 용현님은 이 워낙에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제 평소 이제 해 오시는 이야기가 이 노동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는 게 실은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용현님이 보시기에 저랑 승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로켓 배송 혹은 24시간 배송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그 단원 FM 사무국 활동가님들한테 제보를 받았거든요.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택배 업체들 몇 군데서 뭐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쿠팡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뭐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합해서 한 3년 정도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류센터에 직접 투입돼서 이제 일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로켓 배송 그 24시간 이 배송 시스템의 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시키시는 신선식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신선식품에 이 꼭 첨부되어 있는 것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 제조하는 이 쿠팡의 자회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야 이제 물류센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주로는 언론이나 관련 전문가들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정도일 텐데요. 그래도 두 분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보고 느끼신 바가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용현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다잡는 바람으로 노래 한 곡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 승준님께서 이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선곡이죠?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럼킥스라는 한국 펑크 밴드의 무례한이란 곡을 준비했고요. 지금 이 시대의 부조리함에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목소리를 내자 뭐 그런 내용의 가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성준님이 선곡한 럼킥스의 무례한을 함께 듣고 다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류센터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까요? 이게 승주님 말씀처럼 이 물류센터 노동을 뭐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이 분들에게는 이 물류센터 일이 뭐 어쨌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류센터 노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로켓 배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도서 산간 지역 제외하면 대부분 이길 배송이 보장되는 환경이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물류, 뭐 유통 그런 대기업 사이에서 누가 더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를 두고 경쟁이 많이 심화된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로켓 배송, 이 총알 배송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음식 배달이나 신선식품 정도에 이 국한했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쿠팡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면 사실 쿠팡이라는 게 그 일본에 있는 이 소프트뱅크스의 마사요시 이 손정희 회장이 100조 이 펀드를 투자 유치를 해서 그 중에 한 투자지로 이 쿠팡을 선정하고 매년 이 3조씩
아마 지원을 해줘서 이 쿠팡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쿠팡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일단 이 독주 체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이 마케팅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매년 이 몇 조의 적자를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에서 따온 이 벤치마킹에서 따온 이 로켓 배송이라는 이 당일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쿠팡이 우리나라 모든 물류 배송에서 한 60%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상품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이 당일 퇴근 후에 받을 수 있거나 해서 또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새벽 아침 전에 출근하기 전에 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 음식이나 신선식품이 이미 로켓 배송이나 다름없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책 배송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정 업체 이름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알라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회사들도 당일 책을 주문을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특급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환경에 소비자들도 이미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 배달 외에도 다른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들에서도 너나 없이 속도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니까 원래는 상품 배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이걸 관리해 오다가 이제는 뭐 아예 분 단위로 쪼개서 뭐 배송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좀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쪼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압박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 배송을 이렇게 하시다가 과로로 이제 이 사망을 하시는 분들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상품을 주문하면 보통 이틀에서 3일 후에 오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게 당연시 됐었고. 근데 이제는 이 용현님이 이 용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저녁에 이 상품이 도착하고 또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 날 이 새벽에 이제 도착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휴대폰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클릭 한 번으로 어떤 제품을 이제 주문 결제하면 크게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느 순간 자기 집 앞으로 택배가 도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같이 배송되는 시스템에 많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다른 기업들은 불매를 해도 쿠팡은 이제 불매를 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말도 나올 정도니까. 네. 저도 정확히 진짜 공감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쿠팡에 약간 종속돼 있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쿠팡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로서도 쿠팡의 이 로켓 시스템은 뭐 완전히 저도 종속돼 있다고 느낄 정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속도 경쟁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치열했던 건 이제 아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아마 코로나 시기에 특히 비대면 소비가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완전하게 일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마켓도 이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배송 환경도 더 빠르고 촘촘하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사실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민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기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배송 시스템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시장 우위를 점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는 물류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물류혁명의 이제 시초가 원래 이제 세계에서 이제 기업 가치로는 제일 크다고 하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중국의 이제 알라딘이나 뭐 테무도 이제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 상거래 이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온라인 상거래 기업이라고 하죠. 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 쿠팡 같은 기업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석권한 이 대표적인 또 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 아닌가요?
아까 그 정재민 선생님이 뭐 배경 설명은 잠깐 해주셨지만 뭐 한국에서 쿠팡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도 21년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뭐 기업 지배 구조상으로도 미국 기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아마존이라는 이 회사 얘기가 회사 얘기를 좀 마저 더 해보면요. 이 아마존이 원래 이 선도한 물류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물류혁명이라는 게 이 단지 이 배송이 빨라졌다는 거에 이제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상거래 때문에 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점들이 이 쪼그라드는 현상을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이제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거대 백화점 체인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기업으로 시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어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작은 시계 점포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생필품을 파는 이제 작은 소매 기업이었는데 대형 쇼핑몰을 이제 통해서 공산품을 이 대량 공급하는 회사로 이제 20세기 들어서 명성이 정말 자자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시어스라는 회사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월마트 같은 이제 또 거대 기업의 경쟁자를 만나면서 이 경쟁 업체의 이제 가격이나 이제 편의성 면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이 나중에는 이제 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이 거대 공룡이 등장하면서 세락을 이제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어스라는 기업은 2018년도에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무려 이 126년이나 되는 이 기업 활동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업체들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들이 몰려가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장을 내줬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마트에서 여러 가지 뭐 생활용품이나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비 패턴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재편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아무튼 두 분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시장이라든지 마트, 백화점 등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어차피 이제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소비 패턴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것도 이제 방금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존,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끌었던 물류 혁명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상거래가 소위 말해서 대세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물류 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로켓 배송 같은 빠른 배송 시스템 덕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물류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빠른 배송 시스템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취급하는 그 물품의 가짓수, 배송 가능한 지역의 범위 등이 동시에 받쳐줘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들 말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쿠팡일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아마존, 뭐 중국은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테무 같은 회사들이 있죠. 네. 이 사실 보면 특히 이 배송의 본질은 멀리 있는 걸 바로 코앞으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송의 핵심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 분야로 바로 이 택배와 물류센터 이 노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물류센터 노동이 왜 택배 일과 더불어서 로켓 배송 시스템의 핵심인지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재민님께서 준비해 오신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연주곡인데요.
이건 좀 약간 반어법적인 의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같이 일했던 이제 그 일용직 같은 분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사소한 어떤 기쁨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 곡을 한번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선곡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듣고 또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로켓 배송, 이 빠른 배송에서 이 물류센터가 어떻게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님이 여기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겠죠?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두 분도 역시 해주실 말씀이 많겠죠.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어떤 물건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빠른 배송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물건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물류창고에서 소비자가 있는 최종 배송지까지의 거리가 아무래도 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기업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누가 얼마나 살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를 얼마나 쌓아둘지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물건이 지체 없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게 기존의 창고와 물류센터하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현님 말씀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언제 얼마큼 살지 미리 예측해서 물류센터에 필요한 만큼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실제로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측이 어긋나면 저는 이제 신선센터에선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란을 누군가 산다고 했을 때 물류센터에 있는 계란 재고가 너무 많다든지 뭐 부족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겠네요. 만약에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이 주문량보다 재고량이 많으면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계란 같은 경우 이 신선식품류는 남은 걸 이 전량 폐기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마켓컬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고스란히 이제 손해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이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직관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쌓인 그 데이터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고를 미리 보충할지 아니면 남는 물품을 다른 물류센터로 보낼지 등 이런 재고 관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이 물류센터에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떤 상품을 또 어디에 얼마나 팔지 예측하는 이제 AI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셈이죠. 물류센터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는 말씀이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물류센터가 아니라 물류 창고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저도 유통업과 관련한 일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첨단 기술이 접목되기 전까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훨씬 오래 걸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채소나 과일, 생선처럼 좀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들을 파는 상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런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도소매 업체에서 적정량만 들여와서 폐기율이 높아지지 않게 재고 관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진열대에 있는 식품이 다 소진되면 그때 가서 해당 식품을 추가로 발주하는 시기고 이렇게 하면 주문에서 구매, 나아가서 배송까지 대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물류센터가 로켓 배송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물류센터라는 곳이 이 디지털화, 그 자동화된 이유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빠른 배송 그리고 과학적인 재고 관리가 이 주된 이 목표가 되네요. 예, 그게 맞네요. 뭐 실제로 제가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우리 작업자들은 노동자들은 빠른 배송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재고 관리를 위해 소모되는 연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예. 그럼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부터 두 분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부터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누구나 이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많이 그런 생각들 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과연 여기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의문에 종종 사로잡히게 아마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좀 느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시스템에 정말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진짜 이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건데 정말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드라이 아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무더위가 가셨지만 정말 더우면 더울수록 이 발주되는 이 드라이 아이스 양은 정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이 제조되는 이 드라이 아이스 양이 정말 엄청난데요.
왜냐면 이 지금 배송되는 신선식품의 이제 신선도를 제대로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저온 이 영하 75도에서 제작되는 거여서 이게 이제 피부에 닿으면 이 저온 화상을 이제 입을 수도 있어서 이제 매우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제품임에는 이제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정말 이제 이 발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 넘쳐나는 이제 저희는 그 드라이 아이스를 너겟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너겟이 정말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라인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서 이것들을 처리해도 정말 그 신경을 뭐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이 드라이 아이스에 이제 화상을 많이 입기도 하고 또 뭐 허리나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많이 이 좀 상해를 입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일하는 현장 작업자의 그 일의 미숙련도를 이제 그 되게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얘기한 대로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그런 상해를 입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시스템 절차와는 또 그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기업들은 단순하게 어떤 특히 이 드라이아이스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75도에서 제작되는 어떻게 보면 위험 물질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특히 다루는 기업일수록 노동자들이 특히 일하다가 이제 다치지 않게 상해를 입지 않게 이제 안전하고 더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데 이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이게 사용자의 배려가 아니라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방금 이제 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몰랐어요.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이게 일종의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아까 너겟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게 쭉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혁신적인 그러니까 생산 혁명을 가져온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대표적일 텐데 처음에 이제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모든 일들을 분업화하고 이제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과정들을 이미 오래전에 겪었던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굉장히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게 된 거고 심지어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지만은 그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그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쭉쭉 타고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의 조건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정말 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물류센터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승준님은 또 어떠셨나요? 뭐 저도 재민님과 비록 같은 업무는 아니었어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그런 감정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직종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상하차죠. 상하차 작업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다른 공정들도 뭐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런 노동 강도가 센 일은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노동자 개인의 신체 부담을 좀 완화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요. 이거는 어느 그런 물류센터를 가도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센터 산업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상하차 일처럼 힘든 업무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뭐 어딜 가나 최소한으로 인력을 뽑고 뭐 가끔은 그 최소한에도 못 미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또 물량은 넘쳐나는데 그걸 처리해야 하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물류센터에서 임시적인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기 직원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날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소모품 정도로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나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혹여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단 하루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류센터든 택배 현장이든 아니면은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현장에서든 여전히 사람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빨리빨리 속도전으로만 치닫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두 분과 함께 로켓 배송, 혁신인가 착취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해보신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이제 경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혹은 해프닝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건 굉장히 뭐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웃어넘길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 드라이아이스 이 너겟을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이 그 드라이아이스 이 쿠팡에 있는 이 자회사로 이제 그 일을 나가기 전에 드라이아이스라는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무슨 좀 냉동 창고 같은 데서 좀 작업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좀 날씨 더워지는데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그냥 드라이아이스만 차가운 거지 실제 공장은 이제 무수히 많은 기계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운 상황이고요. 그 더운 열기를 이제 빼낼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이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초반에 이제 특히 좀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뭐 대학생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근데 실제로 이 드라이아이스 제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일의 강도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걸 한참 넘을 정도의 엄청난 좀 육체적 강도가 필요한 일이어서 대부분 조금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일수록 거의 하루하고 거의 진짜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하루 나오시고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이게 나름대로 시스템은 좀 잡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또 아니면 또 조금 날씨가 좀 뭐 이렇게 좀 아닐수록 이 나오는 이제 매일마다의 저희가 이제 일에 투입됐을 때 나오는 이 발주량이 달라지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컴팩트가 있고 뭐 그 로봇 또 기계 팔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하는 작업은 이제 그것들이 해주는 작업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제 계속 이 제조돼서 나오는 너겟의 분량을 잡고 그 수량을 맞춰가지고 또 박스에 담고 가는 작업들을 이제 저희 인력들이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발주량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모든 이제 일용직 이 사람들이 그것들 다 일용직 분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이제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이 관리자라고 하는 그 직원분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도 거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일들은 당연히 그냥 저희 일용직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업무 분장도 그 일용직들에게 좀 미루는 맡기는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발생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오래 일하는 이제 고참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고참들이 또 이 세계에서 또 나름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일용직 알바생들이 오면 자기들의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힘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 그쪽 분야로 또 그 배치를 시키는 일도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데다가 또 이제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일은 정말로 사람이 똑같이 기계처럼 돼야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나의 주관을 펼치는 거는 단 1도 없이 정말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나오는 어떤 이거에 내가 기계가 돼서 같이 몸을 맞춰야지만이 이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에 좀 처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이거 적응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일이 근데 이 일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했던 경우를 보면 실제로 다른 또 쿠팡 쪽의 물류센터의 알바에 비해서도 임금이 조금 높았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 정도 조금 더 높은데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좀 경험을 해보니 이거는 진짜 이 정도 받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 하고 할 정도로 진짜 그 좀 노동 강도가 좀 되게 심한 편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좀 부조리한 일들도 좀 실제로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현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배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현장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을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 비용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그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사실은 필요한 물량에 맞춰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쓰다 버릴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유연한 고용이 가능한 고용과 고용의 해지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기업들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정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에서도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또는 불결한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맡겨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승주님 일도 뭐 별꼴 이런 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텐데 뭐 생각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저도 지금 뭐 총 경력을 다 합치면 좀 더 되겠지만 지금 한 군데서 뭐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노동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력 문제 그리고 임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하차하는 인원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힘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아니 일을 이렇게 시킬 거면 돈을 더 주든가 사람을 많이 뽑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이 말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임금도 노동 강도에 비하면은 이게 뭐 물류 쪽은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임금이 어느 회사를 가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업무 강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측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 비슷하고 그리고 어딜 가나 이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냥 갈려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뭐 이 관리자에 대해서 재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하차라는 작업이 또 그런 물류 쪽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이고 하니까 저희 그 센터는 그 관리자들이 쉬는 시간을 따로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운이 좋았다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뭐 밥 시간 50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이렇게 주는데 이게 노동 강도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쉬는 시간을 더 줘서 좀 그런 휴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평소 일을 하면서. 이게 또 지금 한참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뭐 쓰러지는 분도 계셨고 뭐 다른 곳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심정지가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많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물류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물류센터 구조가 다 비슷해요. 약간 뭐 햇빛은 가려지는데 사실상 거의 야외나 뭐 다름없는 그런 구조고 또 어떤 뭐 난방이나 냉방 시설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춘 것도 별로 없고 또 이게 뭐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망가지면 또 수리도 제대로 안 해줘요 또.
냉난방 장치가 네, 또 이제 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상으로 많이 위협이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승준님의 이 말씀하신 거 듣다가 지금 방금 깨달은 이 사실인데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저도 일할 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매일 그 입에 달았던 말이 이럴 거면 진짜 돈을 더 주던가 아니면 사람을 더 쓰던가 라는 말을 저도 입에 네. 달았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왜 회사에서는 이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고 임금을 더 높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승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깨달은 게 이게 아까 저희가 이 전반부쯤에 얘기한 이 데이터 구축에서 네. 이 AI가 제시하는 데이터 구축에서 이 정도로 유지해도 어쨌건 이 일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이 데이터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데이터가 제시한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일용직 여기서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은 정말 작은 진짜 아주 하나의 작은 나사 하나인 거죠. 진짜 부품 하나인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진짜 이 교체되고 그리고 교체되어도 또 언제나 또 새롭게 이제 이 수급될 수 있는 진짜 아주 작은 진짜 부품 하나에 이 나사 같은 진짜 존재들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도 이런 기업들은 지상 최대 목표는 지상 과제는 그거잖아요. 뭐 속도 경쟁에서 승리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어떤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미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등등 지금 선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체들은 관련 업체들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반성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물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품을 갈아 끼우듯 쓸 수 있는 인력 저수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든 아니면 일하다가 병을 얻게 되든 이런 것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작은 리스크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안도하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근데 제가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시어스라는 그룹이 기업을 얘기할 때 126년에 기업이 마감하기까지 과정은 어쨌든 거대 공룡 이 자본을 등에 업은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이제 도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도 계속 경쟁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발동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정확히 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마켓머에서 그 기업이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는 뉴스를 한 며칠 전에 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사 그 기업에서 이제 주력으로 삼았던 어떤 그런 물품들이 이미 이제 벌써 쿠팡이나 또 뭐 다른 뭐 어떤 또 아마존이나 뭐 11번가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또 대체제로 이제 그 기업이 하는 일을 또 충당해내고 있다 보니까 이 그 기업이 지금은 또 이제 도태돼서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제 계속 그런 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노동자분들, 특히 일용직 분들은 계속 거기서 말 그대로 이제 나가다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산화돼서 진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진짜 그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재민님 초반에 이제 그 일하신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약간 뭐 냉장고 또는 뭐 냉동고 같은 데서 약간 시원한 곳에서 아니면 좀 추운 곳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덥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굉장히 큰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적의 컨디션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인색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도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제대로 해결해 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 법안이 뭐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돈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자꾸 사람을 그렇게 도구화 시켜가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나서서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로켓 배송,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도 원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속도 경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모든 물건들을 빠르게 받는 것이 능사일까? 이게 그렇게 이제 속도 경쟁으로 인해서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은 뭐 비단 뭐 택배 노동자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산업 영역에서 모든 게 막 빨리빨리가 최선인 것처럼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도 건설 공사를 수주받은 그 건설 업체들은 그 매일매일 공사하는 그 기간 자체가 다 이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빨리빨리 뭔가 업무를 하도록 재촉하고 이런 게 지금은 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돼버려 있거든요. 사실 이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과도한 속도에 내몰리지 않고 혹은 성과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뭔가 안전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 물건을 만들거나 배송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하나를 만들더라도 또는 하나의 배송을 책임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뭔가 책임감 있게 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빨리빨리 이제 로켓 배송의 이 문화가 이제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번 경험을 본 사람들은 맞들였죠. 다시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치 석기 시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점이 제시돼야 될 거는 실제로 기업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일 텐데,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효율성에 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과 함께 더불어서 사람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효율적이란 말은 아까 승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고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고 적정한 노동 강도가 보장되면서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제, 그리고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좀 더 넣어서 그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저리 계속 그 로켓 배송 혁신인가 착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정해진 시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서 한번 급 마무리를 해보죠.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낯설지만 또 이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러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속 시원하죠. 어디 가서 이런 이런 말을 할 기회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들어주시는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두 분과 이제 이런 또 공통점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승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단 뭐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입이 약간 근질근질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해소된 것 같아서 좋고, 듣는 분들도 좀 어떤 일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또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오늘 이야기 마치면서 승준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지금 갑자기 좀 변경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럼 이랑의 예. 환란의 세대 네, 들려드리고요. 이 노래는 가사가 좀 과격해요. 뭐 모두 한 번에 죽어버리자, 뭐 멸망해버리자, 뭐 이런 가사인데 이게 정말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가사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연결과 연대는 유지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과 맞지 않나 싶어서 급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승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 한 곡 띄우면서 오늘 노래가 필요할 때 A송 이수다 프로젝트 팀이 진행한 로켓배송 혁신인가 착신인가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